1995년 10월 14일 토요일 오후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주로 한국 대사관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인들이 탄 버스가 괴한에게 납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 한마디로 대사관 직원들의 얼굴을 사색으로 만든 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러시아로 연수를 떠난 현대전자 노사합동연수단은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관광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연수단이 버스에 탑승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권총과 AK-74로 무장한 괴한이 버스에 들이닥쳤습니다.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의 협박을 받은 운전기사는 곧바로 공항으로 향했지만 납치 장면을 목격한 현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러시아 경찰의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붉은 광장 앞 발주위 모스크바를 지키 다리에서 테러 일당과 러시아 경찰의 본격적인 대치가 시작됐죠. 현대전자 사원 23명과 통역을 맡고 있던 유학생 그리고 가이드를 포함한 한국인 25명이 억류된 상황이었습니다. 테러 일당은 이들에 대해 $10,000의 몸값과 탈출용 항공편을 요구하며 러시아 경찰과 대치했는데요. 오후 9시부터 시작된 상황 속에 러시아 경찰은 그들이 요구한 $10,000 중 일부인 $100,000를 건네줘 25명의 인질 중 20명의 인질을 교환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던 데다가 저녁시간대였기 때문에 $100,000라는 거금을 구해놓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러시아 경찰은 한국과의 오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 평소에 준비해뒀던 비상금을 사용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특이했던 사항은 인질이 한 명씩 석방되는 와중에 한국인들은 서로 먼저 나가라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러시아 경찰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대로 모든 인질이 무난하게 풀렸더라면 좋았을 테지만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여전히 현대전자 사원 4명과 유학생 1명은 버스에서 풀려나지 못해 끝이 보이지 않는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경찰은 더 이상 준비해놓은 돈이 없다는 입장이었고 테러 일당은 남은 $900,000를 내놓으라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이때 현장에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던 모스크바의 시장이 함께 있던 한국 대사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말로 엎드려의 발음이 이게 맞습니까? 듣자 하니 경찰이 다시 한번 인질 교환을 시도하며 시선을 끄는 동안 러시아의 특수부대인 스페츠나츠 소속 알파그룹 대원들이 후방으로 접근, 버스에 침투하여 괴한을 사살하고 인질을 구출해낸다는 작전을 짜고 있었던 건데요.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좁은 버스 안에서 뒤섞인 인질과 괴한을 구분하는 방법이었고 모스크바 시장은 한국말로 엎드려를 외치게 함으로써 두 무리를 구분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스페츠나츠 대원들은 곧바로 한국 대사의 속성 한국어 강좌를 통해 엎드려의 한국어 발음을 숙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새벽 2시 45분 작전이 시작되었죠. 러시아 경찰이 인질 교환을 위해 돈가방을 들고 버스에 다가가고 동시에 스페츠나츠 대원들은 두 돈반을 타고 운전석 반대 방향으로 은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게 돈가방을 건네받은 테러 일당이 돈을 세어보라며 인질들에게 가방을 던지는 순간 버스 유리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안 가득 연막탄이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누군가 엎드려를 외쳤죠. 본능적으로 한국말을 알아들은 한국인 인질들은 반사적으로 바닥에 엎드리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뇌정지 사태를 맞이한 테러 일당들은 10초 만에 스페츠나츠 대원에 의해 벌집 신세가 됐습니다. 전원 구출에 성공한 한국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간단한 조사를 마치고 한국 대사관에 인도되고 다음날 러시아 외무성은 한국에 연락을 취해 인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사과, 한국 정부의 협조에 대한 감사를 전했죠. 현대전자는 구출 작전에 큰 공을 세운 모스크바 시장과 연방보안국, 스페츠나츠에게 소나타 자동차를 기증하고 작전에 투입됐던 대원들은 한국으로 직접 초청하여 크게 대접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무려 3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도 워낙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는 한국인이라면 스페츠나츠라는 러시아의 특수부대에 대해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마련이죠. 실제로 러시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질적으로 가장 우수한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이따금 세계 각국의 특수부대를 언급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엘리트 부대가 스페츠나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스페츠나츠 부대의 위상은 단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말 그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개개인이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옳지 않은 사상과 환경에 처하면 하루아침에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가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세계 2위 군사강국으로서의 체면이 상당히 많이 실추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특히 스페츠나츠 특수부대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3명의 스페츠나츠 대원은 살인 바이크를 타고 가던 중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 급정거했습니다. 그들의 앞에 대전차 지뢰밭이 펼쳐진다는 섬뜩한 사실이었죠. 만약 이들이 정상인이었다면 이대로 유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머리에는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었고 이는 곧 30초 후에 돌려놓지 못할 대참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차피 대전차 지뢰 아니야? 오토바이는 지나가도 되겠네. 맞네.
이거에 쫄아서 가면 상남자가 아니지. 몇 마디 대화를 나눈 그들은 기어를 올리고 풀악셀을 밟았고 오토바이의 요란한 굉음이 들린 후 쾅하는 요란한 폭발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는 갈기갈기 찢겨진 상태로 옆에 풀숲을 나뒹굴었습니다. 탑승하고 있던 3명의 스페치나츠 대원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산산조각 나버렸죠. 통상적으로 대전차 지뢰의 격발 무게는 130에서 200kg인데 3명의 성인 남성 무게만으로도 가뿐히 도달할 범위를 최소 200kg대의 살인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갔으니 이들의 운명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놈의 가오를 위해 유턴을 하지 않겠다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인데요. 이 바로 다음날 러시아군은 오히려 잘못된 유턴을 선택하여 대참사를 맞이하는 황당한 사태를 겪기도 했습니다. 치명적인 분량으로 세계 최초로 유턴하는 미사일을 구현한 러시아는 방금 쏘아 올린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치다 공중에서 방향을 180도 틀어 발사대로 돌진 폭발, 불꽃놀이처럼 화염이 여기저기 비산하는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직전 발사된 3발의 미사일은 정상적인 진로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이 한 발의 미사일만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여기저기서 부성한 상태인데요. 이쯤 되면 러시아가 NG쇼를 통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세간에 전해지는 각종 소식은 모두가 러시아를 얕잡아 보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27일에는 러시아가 드디어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서방의 제재로 인해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의 국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끝끝내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 공식적인 디폴트로 규정된 것이죠. 군대도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도 붕괴되고 있으니 마치 이대로라면 러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소멸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현실을 지극히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디폴트의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국제예탁결제 회사인 유로클리어에 달러와 유로를 보냈지만 단지 서방의 금융제재로 인해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 디폴트 처리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블룸버그 역시 이번 디폴트는 그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러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단언했고, 세계 곳곳에서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경제 교류를 더 활발히 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서방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이미 러시아의 원유, 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독일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오랫동안 쓰지 않던 석탄 연료 사용량을 늘리는 등 울며 겨자 먹기로 제재에 동참 중이지만 여름이 지나 겨울이 오면 더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속으로는 하루빨리 제재가 끝나길 바랍니다. 최근 개최된 G7 회의에서 이들은 코트 앞서풀 풀어헤치고 상남자 푸틴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정세에 따라 언제라도 러시아에 숙이고 에너지를 수입할지도 모른다는 게 유럽의 현주소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자기네들끼리 시시덕대며 공동의 적 푸틴을 조롱하는 동안 러시아는 여전히 종이호랑이라 평가받는 군대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유치원에 미사일 폭격을 날리고 신형 ICBM 사르마트를 실전 배치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동부전선의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였으며 나토 가입국이자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도 충돌하며 점점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과는 서방 제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협력하자며 연대를 과시하기도 하여 서방에 의해 고립되기는커녕 자신만의 새로운 진영을 더욱 노골적으로 형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편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제정치 속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하는 국가는 러시아도 미국도 아닌 약소국들입니다. 약한 고리라 불리는 이들이야말로 점점 닥쳐오는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국가들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세계적인 경제난이 닥쳤을 때 국가가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은 이 약한 고리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족한 식량 사태를 참지 못한 국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국가가 전복되고 하루가 다르게 비싸지는 환율로 나날이 불어가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 수많은 국가들이 디폴트를 선언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정의와 상관없이 강대국 편에 붙으려 하고, 또 반대로 일부 강대국들은 정의라는 미명 아래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결국 자본주의 시대에서 강대국들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붕괴되어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틈을 타 경제가 파탄나 단돈 10원이라도 아까운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어떻게든 저렴한 인건비와 원료를 보장받아 오직 자국의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죠. 이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인플레이션이 강대국들도 위협하는 한 강대국들은 어떻게 해서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중 일부가 금리 인상이고, 금리 인상으로 파산한 국가의 인력과 자원을 이용해 저물가를 다시 유도하는 것인데요. 한국 역시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국가의 수많은 자산이 해외 자본에 의해 침식당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그때는 기초 체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일례로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소재인 네온 등의 희귀가스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령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소부장 수출 제한 조치로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인데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부터 가스 공급망을 다각화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없을 전망이라 하죠.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승자가 누가 되는 것과 관계없이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우리나라가 큰 피해 없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